2026년 2월의 마지막 목요일, 강원도 산자락에 처박힌 하늘수도원은 철거 예정 건물 목록에서조차 오래전에 잊힌 이름처럼 보였다. 눈은 사흘 전에 그쳤지만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에는 아직 검게 얼어붙은 진창이 남아있었고, 무너진 담장 너머로는 십자가가 기울어진 채 겨울 숲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수도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그 벽 있는 데라고 불렀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지하에서 아이들이 성가를 부른다는 소문, 비 오는 날이면 폐쇄된 성가대 연습실 문틈으로 젖은 촌농 냄새가 난다는 소문, 그리고 2013년에 순례를 왔다가 산속에서 사라진 4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13년 동안 썩은 나무십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공사업체 직원들에게 그런 소문은 그저 작업 단가를 올릴 수 없는 귀찮은 잡음일 뿐이었다. 그날 오전 9시 17분, 철거반장 남기철은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욕을 중얼거렸고, 뒤따라오던 젊은 작업자 둘은 벽에 붙은 검은 곰팡이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며 농담을 던졌지만, 지하복도 끝에 있는 성가대 연습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문짝 안쪽에서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아주 낮은 운걸거림이 들렸기 때문이다. 연습실은 이상할 만큼 좁고 길었다. 벽은 두꺼웠고 바닥은 오래된 물을 머금은 것처럼 축축했으며, 정면에는 썩은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누군가가 최근에 먼지를 닦아낸 듯 네 자리만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남기철은 처음엔 그게 쥐나 고양이가 만든 자국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른쪽 벽 아래쪽, 성모상 받침대 뒤편에 세로로 길게 난 균열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도면에는 그 뒤에 공간이 없어야 했다. 벽돌을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텅 빈 항아리 같은 울림이 돌아왔다. 그는 작업자에게 해머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첫 번째 타격이 들어가자 오래된 회반죽이 마른 살점처럼 떨어져 내렸다. 두 번째 타격에서 벽 안쪽의 공기가 터져 나왔다. 그 냄새는 단순한 곰팡이나 하수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 갇혀있던 습기, 쇠, 먼지, 썩은 천, 그리고 사람의 공포가 한꺼번에 뭉쳐 나온 듯한 냄새였다. 젊은 작업자 하나가 그 자리에서 토했고, 남기철은 손전등을 안쪽으로 비추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벽 뒤에는 사람 4명이 앉아 있었다. 아니, 사람 4명이었던 것들이 앉아 있었다. 뼈만 남은 몸들은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어깨를 붙인 채 정면을 향해 있었고, 두 손은 기도하듯 겹쳐져 있었으며, 머리는 모두 같은 각도로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매장된 것이 아니라 배치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무대 위 합창단처럼 앉혀둔 것이다. 오전 10시 6분, 횡성경찰서와 강원청 광역수사대가 동시에 출동했고, 오후가 되기 전에 수도원 진입로는 경찰차와 과학수사 차량, 지방방송국 중계차로 막혔다. 사건을 맡은 강도현 경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을 밀어내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는 2013년 순례단 실종 사건 파일을 알고 있었다. 당시 실종자는 4명,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부산의 한 성당에서 출발한 소규모 성지순례 참가자들이었고, 마지막 목격 장소는 이 수도원에서 1.8km 떨어진 폐쇄된 임도였다. 공식 기록에는 폭우 속 산악 실족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었지만, 시신도 소지품도 차량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 4명으로 보이는 뼈가 산도 계곡도 아닌 지하 성가대 연습실 벽 뒤에서, 그것도 누군가 정성껏 꾸민 기도 자세로 나온 것이다. 강도현은 마스크 안쪽으로 스며드는 냄새를 견디며 벽 뒤의 공간을 살폈다. 바닥에는
4권의 성가집이 있었다. 종이는 물을 먹고 뭉개져 있었지만 표지에는 희미하게 번호가 적혀 있었다. 1번, 2번, 3번, 4번. 내 유골의 발치에는 각각 녹슨 묵주, 멈춘 손목시계, 반쯤 녹아내린 작은 십자가,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강도현은 그 물건들이 증거품이라기보다 재물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팀은 벽 내부의 먼지와 석회층, 뼈의 위치, 의복 잔해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4사람의 손목 부근에는 오래 묶여 있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옷감은 거의 사가 있었으나 목 주변에는 낡은 끈 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강도현은 법의관에게 사인을 물었지만 법의관은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벽 안쪽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낮게 말했다. 이건 죽인 다음 넣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처음부터 이 자세였던 건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지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잠깐 숨을 멈췄다. 벽 뒤의 공간은 성인 4명이 오래 버틸 수 없을 만큼 좁았고 환기구는 회반죽으로 막혀 있었으며 안쪽 벽에는 손톱이나 작은 금속 조각으로 긁은 듯한 선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중 몇 줄은 글자였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박 선생이 거짓말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바닥과 거의 맞닿은 곳에 남은 마지막 문장은 다른 문장보다 훨씬 깊게 파여 있었다. 강도현은 무릎을 꿇고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목덜미가 차갑게 굳는 것을 느꼈다. 5번째 사람은 아직 밖에서 노래한다. 해가 지기 직전 증거물 보존팀이 카세트 테이프를 임시 재생장치에 연결했다. 원칙대로라면 분석실로 보내야 했지만 테이프 표면에 적힌 글자가 현장 책임자들의 판단을 흔들었다. 검은 매직으로 삐뚤게 적힌 문구는 마지막 연습이었다. 스피커에서는 처음에 긴 잡음만 흘러나왔다. 오래된 자기 테이프가 긁히는 소리, 물속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 멀리서 벽을 두드리는 듯한 둔탁한 박자. 그러다 갑자기 아주 낮고 떨리는 노랫소리가 올라왔다. 노인들의 목소리였다. 4명이 서로 맞지 않는 음정으로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울음과 노래가 섞여 있었고 누군가는 가사를 잊어버린 듯 같은 구절만 반복했다. 그 뒤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까운 곳에서 속삭이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벽 전체가 그 말을 따라 울렸다.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몇 초 뒤 누군가 흐느끼며 제발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 아이도 그렇게 빌었어. 테이프는 거기서 끊긴 듯 잡음으로 돌아갔고 지하실 안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도현은 스피커를 끄지 않은 채 벽 안쪽에 내 유골을 바라보았다. 13년 동안 실종자 명단 위에 머물던 이름들이 이제는 벽 뒤에서 돌아왔고 그들이 가져온 것은 시신이 아니라 1989년 겨울부터 시작된 더 오래된 죄의 냄새였다. 밤 8시 42분 현장 감식이 일시 중단되고 수도원 전체가 봉쇄됐다. 기자들은 성지순례단 유골 발견이라는 문구를 띄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수군거렸다. 강도현은 마지막으로 연습실 문 앞에 서서 안쪽을 돌아보았다. 손전등 불빛이 벽의 균열을 훑고 지나갈 때 그는 아까 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성모상 받침대 뒤 벽이 무너진 가장자리 안쪽에 어린아이 손 크기만한 낡은 악보 조각이 끼어 있었다. 종이는 거의 썩어 있었지만 제목만은 읽을 수 있었다. 벽 뒤에 합창.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9년 12월 24일. 강도현이 그 종이를 증거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지하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똑,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벽 안쪽에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6시 40분 부산 동래구의 오래된 성당 앞에는 회색 관광버스 한 대가 아직 어둠이 덜 거친 골목을 향해 배기음을 토하고 있었다. 버스 앞 유리에는 흰 종이로 강원 순교성지 이 박삼일 순례라고 적혀 있었고 성당 마당에는 보온병을 든 노인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온 중년 부부들, 새벽 미사까지 마치고 나온 신자들이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순례단은 모두 28명이었다. 공식 일정에는 춘천의 성지와 산골공소 몇 곳, 그리고 마지막 날 양양 쪽 해안 성당 방문이 들어있었지만 명단 가장 아래에는 송을씨로 덧붙인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다. 하늘수도원 근처 개인 기도 예정 희망자만. 훗날 경찰은 그 문장을 단순한 메모라고 넘겼지만 강도현은 13년 뒤 다시 펼친 사건 파일에서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워졌다. 공식 일정에 없는 장소, 폐쇄된 수도원, 희망자만이라는 애매한 표현, 그리고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하게 비어 있었다. 그날 버스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사라진 4명은 처음부터 한 무리처럼 붙어 다녔다. 김영숙은 58살의 과부였고 성당 안에서는 조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오래전 강원도의 한 종교 보육시설에서 행정일을 했다는 사실만은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박문호는 62살의 은퇴한 음악교사였으며 성가대 지휘를 오래 맡았던 사람답게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의 음정을 바로잡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 장미자는 55살의 재봉사로 낡은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죽은 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누군가 아이 이야기를 하면 시선이 멀리 달아났다. 오석태는 60살의 개인 버스 기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정작 운전대는 다른 기사에게 맡기고 순례객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이번 길을 유난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렇게 잘하는지는 묻지 않았다. 네 사람은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친한 사람들처럼 편하지 않았고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버스가 강원도 산길로 들어설수록 그들의 얼굴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보다 신문을 받으러 가는 사람에 가까워졌다. 순례 둘째 날 오후 일행은 산 아래 작은 숙소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일정표에 있던 마지막 방문지는 취소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에서 막걸리와 된장찌개를 나누며 내일 일정을 이야기했지만 4사람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뒤 식당 뒤편 출입문으로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똑똑히 본 사람은 당시 49살이던 한은채였다. 그녀는 원래 4사람을 따라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통증 때문에 방에 남았고 훗날 조사에서 그분들이 성질하기보다 빚 받으러 가는 사람들처럼 굳어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숙은 나가기 직전 한은채의 손을 잡고 혹시 우리가 늦으면 신부님 말고 경찰에 먼저 연락해요 라고 속삭였지만 한은채는 그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밤 8시 13분 그녀의 휴대전화에 김영숙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왔다. 메시지는 겨우 10일 초였고 빗소리와 숨소리가 대부분을 삼키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김영숙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은채씨, 우리 안에서 애들 노래가 들려요. 여기는 폐수도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애들이 있어요? 2013년 당시의 수사는 빠르게 식었다. 4사람이 숙소에서 사라진 뒤 돌아오지 않자 순례단은 밤늦게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견과 의용소방대가 산길을 뒤졌지만 비는 흔적을 지웠고 임도 주변 흙길에는 사람 발자국인지 짐승 발자국인지 구분할 수 없는 자국들만 남았다. 숙소 앞 오래된 CCTV에는
네 사람이 우산 2개를 나눠 쓰고 나가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더 멀리 폐쇄된 주유소 입구의 남은 방범 카메라에는 그들이 회색 화물차 옆을 지나가는 장면이 잡혔는데 번호판은 빗물과 노이즈 때문에 읽을 수 없었고 운전석에 앉은 인물의 얼굴은 유리창 반사로 지워져 있었다. 경찰은 산악실족, 폭우, 휴대전화 불통 지역이라는 세 단어로 사건을 정리해갔다. 가족들은 버스 기사 오석태가 왜 운전을 맡지 않고 술래객으로 동행했는지, 김영숙이 왜 경찰을 먼저 부르라고 했는지, 박문호가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누런 악보가 무엇이었는지 계속 물었지만 당시 담당 형사는 종교 모임 내부의 개인적 기도 일정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실종자 명단에 올라갔고 하늘수도원은 수색 범위 안에 들어갔지만 내부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건물이 붕괴 위험이라는 행정문서 하나, 소유권이 교구와 민간재단 사이에 걸려있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곳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불편한 분위기 때문이었다. 2026년 강도현은 오래된 파일 상자 속에서 그날의 사진들을 다시 꺼냈다. 사진은 모두 흐렸다. 숙소 식당에서 찍힌 단체 사진에는 네 사람이 가장 오른쪽 뒤편에 서 있었고 김영숙의 얼굴은 억지 웃음으로 굳어 있었으며 박문호는 손에 접힌 종이를 쥐고 있었다. 강도현은 확대된 이미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그 종이가 악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목 부분은 흐렸지만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벽, 창, 벽 뒤에 합창. 13년 뒤 수도원 지하에서 발견된 썩은 악보 조각과 같은 제목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악보를 들고 있는 박문호의 뒤편, 식당 유리창 바깥에 비친 남자의 얼굴이었다. 사진을 찍은 순간 유리창에 반사된 듯한 그 얼굴은 버스 안에 누구와도 맞지 않았고 당시 실종 수사 기록에도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강도현은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1장 현장 감식 때 성가대 연습실 벽 안쪽에서 발견된 낡은 신부중 사본, 그 안에 붙어있던 젊은 남자의 얼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름은 차서진. 2014년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된 전직 신부, 하늘수도원 폐쇄 이후에도 관련 문서를 관리했던 사람, 그리고 네 사람이 실종된 밤 폐쇄된 주유소 근처에서 회색 화물차를 몰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었다. 강도현은 하는 채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62살이 되어 부산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13년 전 메시지가 담긴 낡은 휴대전화를 아직도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경찰이 다시 찾아온 것을 불편해했지만 하늘수도원 벽 뒤에서 내구의 유골이 나왔다는 말을 듣자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창백해졌다. 그분들 산에서 죽은 게 아니었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 동안 손을 떨었다. 강도현은 마지막 날 네 사람이 왜 따로 나갔는지 물었다. 하는 채는 오래 망설이다가 순례 하루 전 김영숙이 누군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없었고 안에는 오래된 성가대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했다. 당신들이 묻은 노래가 아직 벽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편지를 본 뒤 네 사람은 서로 다투었고 박문호는 술에 취한 채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해? 라고 말했다고 했다. 하는 채는 그때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도현은 하는 채의 낡은 휴대전화에서 음성 메시지를 복원해 분석실로 보냈다. 잡음 제거를 거친 파일은 원본보다 더 선명했고 김영숙의 떨리는 말 뒤편에 다른 소리가 숨어 있었다. 처음엔 빗소리처럼 들렸지만 파형을 분리하자 그것은 어린아이 여러 명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성가를 부르는 소리였다.
그리고 메시지가 끊기기 직전 김영숙이 미처 듣지 못했거나 듣고도 말하지 못한 듯한 남자의 속삭임이 한 줄 끼어 있었다. 4명이면 충분해. 오늘은 벽이 다시 배울 거야. 강도현은 그 문장을 3번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2013년 순례단 실종 사건이 단순히 2026년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3년 뒤 발견되도록 설계된 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는 4사람을 죽이기 위해 수도원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4사람을 벽 안에 남겨두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그 벽을 열고 그 노래를 듣게 만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시감식팀이 하늘수도원 지하 성가대 연습실을 다시 봉쇄한 것은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이었다. 수도원 밖 산비탈에는 밤새 내린 눈이 얇게 덮였고 경찰 폴리스라인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하에는 계절이라는 것이 없었다. 그곳의 공기는 늘 젖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서는 검은 물방울이 천천히 맺혔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오래된 나무 의자들은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다가 일어난 것처럼 한쪽으로 조금씩 비뚤어져 있었다. 강도현은 흰 방진복을 입고 다시 연습실 문턱을 넘었다. 전날에는 벽 뒤에서 나온 내구의 유골이 모든 시선을 잡아먹었지만 날이 바뀌고 조명이 설치되자 방 자체가 더 이상한 증거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벽은 일반 지하실보다 2배 가까이 두꺼웠고 천장은 낮았으며 방 한가운데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면 그 소리가 정면 벽을 때리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 가까이에서 다시 들리는 구조였다. 음향 담당 감식관은 손뼉을 한번 쳐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 방은 노래를 울리게 만든 게 아닙니다. 소리를 가두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벽 뒤 공간은 사람 4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았고 사람이 죽은 뒤 밀어넣기에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4 유골은 각각 같은 방향을 향해 앉아 있었고 등뼈는 벽면에 거의 붙어 있었으며 무릎은 접힌 채 서로 닿아 있었다. 법의관 서민재는 바닥의 석회층과 의복잔에 손목 주변에 남은 섬유 흔적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을 아꼈다. 강도현이 사인을 다시 묻자 그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고 손전등 끝으로 벽 안쪽의 좁은 바닥을 가리켰다. 정확한 사인은 실험실에서 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현장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급하게 숨긴 시신이 아닙니다.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 시간이 쓰였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때문에 더 끔찍했다. 손목의 흔적은 단순한 묶임이 아니었고 4사람의 손이 기도하듯 겹쳐진 모양은 죽은 뒤 우연히 굳은 자세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한 줄로 앉혀놓고 번호를 붙이고 각자의 발치에 물건을 놓고 마지막으로 벽을 닫았다. 그것은 살인보다 의식에 가까웠고 은닉보다 전시에 가까웠다. 성가집 4권은 특히 이상했다. 1번 성가집은 김영숙의 발치에 놓여 있었고 표지 안쪽에는 흐릿한 필체로 기록하는 자라고 적혀 있었다. 2번 성가집은 박문호의 무릎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첫 장에는 음표들이 칼끝으로 긁힌 듯 지워져 있었다. 3번 성가집은 장미자의 오른쪽에 있었고 속지 사이에는 작은 천 조각이 끼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성가복에 쓰였던 흰 옷감으로 보였다. 4번 성가집은 가장 오른쪽 유골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유골의 신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석태로 추정된다는 현장 보고서가 붙어 있었지만 강도현은 어쩐지 그 이름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4권의 책은 모두 같은 장에서 펼쳐져 있었고 그 장에는 낯선 곡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제목은 벽 뒤의 합창이었다. 음표는 오래전에 인쇄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손으로 그려 넣은 것이었으며
악보 아래에는 성가 가사가 아니라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들은 자는 말하라. 말한 자는 노래하라. 노래한 자는 벽에 남으라. 강도현은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원한으로 벌어진 복수가 아니라 범인이 스스로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인 살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연습실 안쪽을 레이저 스캔하던 감식관은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첫 번째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정면 벽 아래쪽 썩은 피아노가 놓여있던 자리 뒤로 얇은 빈 공간이 또 하나 잡혔다. 벽을 바로 뜯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시경 카메라가 작은 균열 사이로 들어갔다. 모니터 화면에는 처음엔 먼지와 거미줄만 보였지만 카메라가 조금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자 작은 검은 물체 2개가 나타났다. 그것은 신발이었다. 성인 신발이 아니라 아이 신발이었다. 낡은 검정색 구두 한 켤레, 앞코가 닳고 끈이 풀린 채 마치 주인이 잠깐 벗어두고 다시 돌아올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얇은 공책 하나가 벽돌 틈에 끼어 있었고 겉표지에는 1989 하늘수도원 어린이 성가대 출석부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낮게 욕을 뱉었고 서민재는 화면을 멈추게 한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 사건은 2013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출석부가 증거 봉투에 담겨 올라온 뒤 강도현은 방 한쪽에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종이는 조금만 힘을 줘도 부서질 것처럼 약해져 있었지만 이름들은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12명의 아이 이름, 생년월일, 담당 수녀, 배정된 음역, 결석 표시, 징계 기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이름 옆에는 소프라노, 알토 같은 표기가 붙어 있었고 어떤 이름에는 소리 약함, 호흡 불안, 눈물 많음 같은 메모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가운데쯤 붉은 연필로 여러 번 그어진 이름 하나가 있었다. 윤희삭 11살. 그 옆에는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메모가 남아 있었다. 같이 부르게 하지 말 것.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누군가 덧붙여 놓은 문장이 있었다. 산 사람과 같은 박자로 노래하지 못함. 강도현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전날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었던 남자의 목소리, 아이도 그렇게 빌었어 라는 말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윤희삭이라면 4명의 순례객은 2013년에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1989년에 이미 시작된 죄의 잔향 속으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감식은 해가 저문 뒤에도 계속됐다. 음향 분석팀은 연습실 내 모서리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같은 문장을 다른 위치에서 반복해 녹음했다. 놀랍게도 방 안에서 나온 소리는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벽 안쪽에서 되돌아왔다. 특히 무너진 벽 뒤의 공간은 작은 공명실처럼 작동했고 사람이 그 안에서 말을 하면 바깥에서는 그것이 노래처럼 흔들려 들릴 가능성이 있었다. 강도현은 그 구조를 이해할수록 불쾌감이 커졌다. 범인은 단순히 4사람을 이곳에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방의 구조를 알고 있었고 소리가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으며 벽이 닫힌 뒤에도 안쪽의 목소리가 한동안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성가를 들었다. 그래서 13년 동안 폐수도원은 노래한다는 소문을 얻었다. 그 노래는 유령의 노래가 아니라 벽 안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밀어낸 숨이었을지도 몰랐다. 밤 10시가 가까워졌을 때 증거물 보존팀이 2번째 카세트 테이프 상자를 열었다. 이번에는 2013년 테이프가 아니었다. 오래된 라벨에는 1989년 12월 24일 성탄전야 최종 연습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생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맑고 평범한 성가였다.
그러나 몇 초 뒤 한 아이의 목소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반 박자 늦게 따라붙었고 누군가가 손뼉을 세게 치며 노래를 멈추게 했다. 어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사가 또 틀렸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성가가 시작되고 또 멈췄다. 이번에는 아이가 아주 작게 말했다. 벽 안에서 누가 먼저 불러요. 녹음실 안의 감식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도현은 녹음기의 재생 표시등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못했다. 테이프 속 어른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은 죄야. 이어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 아이들이 숨죽이는 소리, 누군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뒤로는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잡음만 남았다. 하지만 잡음 사이사이에는 분명히 박자가 있었다. 똑, 똑똑. 전날 밤 강도현이 지하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그 순간 강도현은 2013년에 네 사람이 왜 이곳까지 왔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단지 협박 편지를 받고 진실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김영숙은 출석부를 기록했을 것이고 박문호는 아이들의 성가를 가르쳤을 것이며 장미자는 성가복을 만들며 아이들의 몸에 남은 멍을 보았을 것이고 오석태는 누군가를 밤중에 어디론가 실어 날랐을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침묵했고 그 침묵이 24년 뒤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누가 그들을 불렀는가? 누가 이 방을 다시 열었고 누가 1989년의 박자를 2013년의 벽 안에 되살렸는가? 강도현은 출석부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아이들 이름 아래로 작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지휘자 결석. 그 옆에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성이 지워진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다. 한결.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나중에 적어 넣은 듯한 글씨가 있었다. 그 아이는 박자를 잊지 않는다. 1989년 겨울의 하늘수도원은 지금처럼 무너진 폐건물이 아니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새벽 안개 사이로 흰 벽과 붉은 지붕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수도원 종탑에서는 하루에 3번 종소리가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바치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따라 장난처럼 성호를 그었다. 그러나 수도원 안쪽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은 그곳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다. 높은 담장 안쪽에는 늘 젖은 석회 냄새가 났고 복도마다 아이들의 발소리가 작게 끊겼으며 성당 뒤편 보육동 창문에는 한겨울에도 커튼이 반쯤만 열려 있었다. 공식적으로 하늘수도원은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성가 교육을 시키는 자선기관이었다. 지역신문에는 천사의 목소리로 성탄을 밝히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도 났고 아이들은 흰 성가복을 입고 마을 성당과 군부대 위문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출석부와 징계기록 그리고 벽 속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가 말하는 하늘수도원은 전혀 다른 장소였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은총이 아니라 규율이었고 음정은 기도가 아니라 처벌의 기준이었다. 강도현은 폐쇄된 교구 기록실에서 1989년 자료를 뒤졌다. 기록실은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지하에 있었고 담당 직원은 처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다. 하늘수도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는 서류를 찾는 척 시간을 끌었고 그 시설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곳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다. 그러나 강도현이 2026년 6월 발견 사진과 2013년 실종자 명단 그리고 1989년 어린이 성가대 출석부 사본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자 직원의 얼굴에서 방어적인 예의가 사라졌다. 몇 시간 뒤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에는
하늘 보육성가단 1988년부터 1990년까지 폐기 보류라고 적혀 있었다. 강도현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폐기도 아니고 보관도 아닌 폐기 보류. 누군가 없애고 싶었지만 끝내 없애지 못한 기록이라는 뜻이었다. 상자 안에는 아이들의 단체 사진, 행사 팸플릿, 성가대 명단, 의료 점검표, 그리고 내부 보고서 몇 장이 들어있었다. 보고서의 문장은 차갑고 짧았다. 윤희삭 반복적 환청 호소, 야간 기도 중 벽면 타격음 주장, 합창 질서 방해, 격리 지도 필요. 강도현은 그 종이를 읽다가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 하나에서 손을 멈췄다. 해당 아동은 다른 아동에게 불안을 전염시키므로 성탄 전야 연습 전까지 별도 관리할 것. 윤희삭은 11살이었다. 사진 속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작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고 있었으며 웃으라고 시켰을 때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행사 팸플릿에는 그를 가장 맑은 독창을 가진 아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수도원은 그의 목소리를 좋아했지만 그의 말을 싫어했다. 이삭은 벽 안에서 누군가 먼저 노래한다고 했다. 밤마다 성가대 연습실 벽 뒤에서 박자가 들리고 그 박자를 따라 부르면 음정이 맞지만 무시하면 누군가 벽을 두드린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여겨졌고 다음에는 병으로 기록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죄로 불렸다. 수녀들은 그에게 침묵을 명했고 박문호는 아이들 앞에서 이삭을 세워놓고 내 목소리가 아니라 악한 소리를 따라가면 성가는 더러워진다고 꾸짖었다. 김영숙은 그 장면을 출석부에 훈육 완료라고 적었다. 장미자는 그날 밤 찢어진 이삭의 성가복 소매를 다시 꿰맸고 오석태는 보육동 뒤편 창고로 누군가를 옮기는 일을 도왔다. 누구도 직접 손을 더럽혔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엇인가 보았고 모두가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지도, 훈육, 보호, 침묵. 결국 같은 말이었다. 그해 12월 24일 하늘수도원에서는 성탄 전야 미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마을 신자들과 후원자들, 교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고 어린이 성가대는 그날 밤 세 곡을 부르기로 되어 있었다. 제목은 벽 뒤의 합창. 작곡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악보는 박문호가 정리했고 김영숙이 명단을 작성했으며 아이들의 성가복은 장미자가 전날 밤까지 손질했다. 그런데 행사 몇 시간 전 윤희삭이 사라졌다. 공식 보고서에는 아동 1명 정서 불안으로 공연 제외, 외부 보호시설 이송 예정이라고 적혔지만 실제 이송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밤 성가대는 예정대로 무대에 섰고 아이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한 아이만 옆을 보고 있었다. 그 아이가 이한결이었다. 출석부 마지막 장에 지휘자 결석 옆에 이름이 남아있던 아이. 성가대에서 박자를 맞추는 역할을 맡았고 윤희삭의 옆자리에서 늘 노래하던 아이였다. 그는 공연 내내 지휘자를 보지 않고 성당 뒤편 어둠을 보았다. 훗날 복원된 녹음 테이프에는 그 순간 아주 낮은 소리가 남아있었다. 성가대가 주여 우리를 들으소서라고 부르는 뒤에서 누군가가 벽을 3번 두드렸다. 똑, 똑, 똑. 그리고 아이 하나가 박자를 놓쳤다. 이한결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연습실 벽에 귀를 대고 서 있었으며 누군가 다가오면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말했다. 내부 상담 기록에는 그가 윤희삭의 행방을 계속 물었다는 사실이 남아있었다. 이삭이는 어디로 갔나요? 왜 벽 안에서 숨을 쉬나요? 왜 어른들은 노랫소리를 못 듣나요? 기록 담당자는 그 말을 환상, 죄책감,
아동불안 증세로 분류했다. 그러나 강도현은 2026년의 시점에서 그 기록을 읽으며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한결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한결은 들었던 것이다. 벽 뒤에서 아직 살아있는 아이의 손끝이 석회와 벽돌을 두드리는 소리. 목이 쉬어 더 이상 부르지 못하면서도 박자만은 놓치지 않으려던 마지막 신호. 그리고 어른들이 그 소리를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는 발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2013년의 살인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가 24년 동안 머릿속에서 반복해온 마지막 연습의 재현이었다. 강도현은 그 시절 수도원에서 일했던 생존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은 요양병원에 있는 아니에스 수녀였다. 그녀는 90을 넘긴 나이였고 기억은 자주 끊겼지만 하늘수도원, 성가대, 윤희삭이라는 세 단어를 듣자 손가락이 경련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다음에는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그러다 강도현이 카세트에서 복원한 아이들의 성가를 아주 낮게 틀자 그녀는 갑자기 양손으로 귀를 막고 몸을 접었다. 그만해요. 네 번째 소리가 들어오면 안 돼요. 강도현은 무슨 뜻인지 물었다. 아니에스 수녀는 흐린 눈으로 천장을 보며 말했다. 그 아이는 혼자 있을 때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4명이 같이 부르면 벽이 대답했어요. 소프라노, 알토, 낮은 그리고 박자. 내 소리가 맞으면 안쪽에서 또 하나가 따라왔어요. 신부님은 그걸 기적이라고 했고 박 선생은 그걸 병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냥 덮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성탄 전야의 벽을 막은 건 어른들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박자를 센 건 한결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 뒤로도 계속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언젠가 다시 4명을 모으려고. 그날 밤 강도현은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다시 꺼냈다. 1989년 어린이 성가대 단체 사진이었다. 흰 성가복을 입은 아이 12명이 계단 위에 서 있었고 앞줄 가운데 윤희삭이 있었다. 그러나 사진 뒷면에는 이상한 낙서가 있었다. 이삭은 벽 안에, 한결은 벽 밖에. 그 아래에는 누군가 성인이 된 뒤 적은 듯한 글씨가 이어져 있었다. 밖에 있는 아이가 더 오래 갇힌다. 강도현은 그 문장을 읽으며 이한결의 삶을 상상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증오로 바꾸고 증오를 다시 하나의 의식으로 다듬은 남자, 교회와 수도원과 성가대의 낡은 음향 장비를 수리하며 평생 벽과 소리와 박자만 따라다녔을 사람. 그리고 2013년 그는 마침내 네 사람을 불렀다. 기록하는 자 김영숙, 가르친 자 박문호, 보았지만 말하지 않은 자 장미자, 밤길을 운전한 자 오석태. 그러나 아직 설명되지 않는 빈칸이 하나 남아 있었다. 2026년 벽 뒤에서 나온 네 번째 유골이 정말 오석태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누군가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한결이 정말 혼자 이 모든 것을 했는지. 다음날 새벽 강도현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녹음을 켰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멀리서 낡은 메트로놈처럼 규칙적인 소리만 이어졌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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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러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경감님은 이제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까? 강도현은 누구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벽에 스치는 소리에 가까웠다. 1989년에는 한 명이 벽 안에 남았습니다. 2013년에는 4명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틀린 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전화는 거기서 끊겼다. 강도현은 화면에 남은 통화 시간을 보았다. 정확히 1분 13초였다. 13년, 13초, 13번째 아이. 그는 급히 출석부를 다시 펼쳤다. 성가대 명단은 12명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장 접힌 부분 안쪽에 아주 희미하게 지워진 이름 하나가 더 있었다. 13번째 아이. 이름은 지워졌고 음영란에는 단 한 단어만 남아있었다. 침묵. 이한결이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사라지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처럼 남아있었다. 1989년 어린이 성가대 출석부에는 흐릿하게 남았고 1991년 보육시설 이관 명단에서는 성이 지워졌으며 1996년 이후의 주민등록 기록에서는 더 이상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강도현은 다른 이름들을 찾았다. 이현, 한재겸, 유성우,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강원과 충북 일대의 폐성당과 수도원, 오래된 공소를 돌아다니며 낡은 오르간과 음향 장비를 수리하던 프리랜서 기사 한결 수리음향이라는 업체명. 사업자 등록은 없었고 현금 거래만 했으며 명함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작은 메트로놈 그림만 찍혀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가 다녀간 곳마다 오래된 성가대 녹음 테이프나 낡은 마이크, 벽면 스피커 같은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예의 바른 남자라고 기억했다. 말수가 적고 일은 정확했고 수리하는 동안 누가 노래를 흥얼거리면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박자를 듣는 버릇이 있었다고 했다. 어느 시골 성당의 관리인은 그가 소리가 벽에 남으면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강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한결이 단순히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보관하는 방식을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증오를 칼처럼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증오를 녹음하고 재생하고 벽 속에 저장했다. 수사팀이 이한결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동안 국과수에서는 4번째 유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강도현이 이미 느끼고 있던 불길한 예감은 숫자로 확인되었다. 4번째 유골은 오석태가 아니었다. 치아 보철 기록이 맞지 않았고 오른쪽 대퇴골에 남은 오래된 골절 흔적도 오석태의 의료 기록과 달랐다. 신원은 차서진 전 신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2014년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된 남자, 하늘수도원 폐쇄 이후에도 교구 문서를 관리했던 남자, 2013년 실종 당일 폐쇄된 주유소 CCTV 유리창에 얼굴이 비친 남자. 만약 벽 뒤에 4번째가 차서진이라면 오석태는 2013년에 죽지 않았다. 4명의 순례자가 사라졌다는 공식 사건에서 1명은 빠져나갔고 대신 다른 1명이 벽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은 곧 13년 동안 누군가 살아서 거짓 실종자 명단 뒤에 숨어 있었다는 뜻이었다. 강도현은 오석태의 가족관계, 보험금, 통장 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를 다시 뒤졌고 마침내 강릉 북쪽의 작은 어촌에서 2015년부터 오만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남자를 찾아냈다. 그는 주민들에게 말없는 낚시꾼으로 알려져 있었고 바다 근처 낡은 단층집에서 혼자 살았다. 집 앞에는 늘 젖은 장화가 놓여 있었고 창문 안쪽에는 검은 비닐이 붙어 있었다. 오석태는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그러나 강도현이 하늘수도원 지하에서 나온 성가집 사진과 차서진의 유골 감정 결과를 식탁 위에 놓자 그의 얼굴은 아주 천천히 무너졌다. 노인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힘없이 웃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먼저 올 줄은 몰랐어요. 강도현은 2013년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오석태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말했다. 그날 4사람은 협박 편지를 받고 수도원으로 갔다. 편지 안에는 1989
년 성가대 사진과 함께 윤희삭이 마지막으로 들은 내 목소리를 다시 가져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영숙은 기록을 없앴고 박문호는 아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았고 장미자는 아이가 맞고 찢어진 옷을 꿰매며 모른 척했고 자신은 그날 밤 보육동 뒤편에서 무언가를 싣고 나갔다고 했다. 강도현이 무엇을 실었느냐고 묻자 오석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4번 두드렸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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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그 아이가 아니라 한결이가 세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삭이를 죽인 사람들보다 더 비겁했어요. 죽는 걸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의 증언에 따르면 2013년 하늘수도원 지하에는 이미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낡은 오르간은 고쳐져 있었고 벽 안쪽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숨겨져 있었으며 오래된 카세트에서는 아이들의 성가가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이한결은 4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각자의 이름이 적힌 성가집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무기를 휘두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그는 기억나는 대로 부르라고 말했고 4사람이 모른다고 하자 1989년의 녹음 테이프를 틀었다. 윤희삭이 벽 안에서 누가 먼저 불러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 흘러나오자 박문호가 먼저 무너졌고 김영숙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장미자는 성가복 1000조각을 보고 딸의 이름을 부르듯 이삭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오석태는 도망쳤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래했다. 이한결은 그에게 벽을 닫는 일을 도우면 살려주겠다고 했다. 그때 차서진 신부가 나타났다. 차서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이한결을 감시해왔지만 사건을 덮으려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오석태는 차서진이 4번째 자리에 앉혀지는 것을 보았고 벽돌이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욕을 했고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오석태는 그때부터 13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소리를 들으며 살았다고 했다. 강도현은 분노를 눌렀다. 오석태는 피해자이면서 공범이었고 살아남은 자이면서 가장 오래 거짓말한 자였다. 그는 자신이 왜 지금까지 자수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이한결에게서 최근에 받은 편지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틀린 4번째 음은 다시 녹음해야 한다. 오석태는 그 편지를 받은 뒤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도현은 즉시 보호 조치를 지시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집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뒤뜰 창고를 확인하는 순간 오래된 스피커에서 아이들의 성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집 안전등이 모두 꺼졌다. 강도현이 오석태를 붙잡고 현관 쪽으로 끌어내려는 순간 노인은 갑자기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메트로놈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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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오석태는 거의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항열아, 나는 말했어. 이제 말했잖아. 그리고 다음 순간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낮게 대답했다. 늦었어요. 박자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신야. 이한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기 전에 자신이 왔다는 사실만 남겼다. 집 뒤 창고에서는 1989년 하늘수도원 성가대 녹음 원본 일부와 오석태의 음성이 섞인 새 테이프가 발견되었다. 테이프에는
오석태가 13년 전 벽을 닫을 때 들었던 소리를 증언하는 목소리와 그 뒤에 덧씌워진 이한결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살아남은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빠진 음입니다. 강도현은 그 문장을 듣고 이한결의 목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네 사람을 죽였고 차서진을 벽에 넣었고 오석태를 다시 찾아냈지만 그 모든 것은 마지막 악장을 위한 준비에 가까웠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악보를 완전히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도 교구도 언론도 아닌 벽 뒤의 소리를 끝까지 듣고도 도망치지 않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강도현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오석태의 집 수색이 끝날 때쯤 강도현의 휴대전화로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다. 영상은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으로 찍혀 있었고 장소는 하늘수도원 지하 성가대 연습실이었다. 무너진 벽 앞에는 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5번째 성가집이 펼쳐져 있었다. 표지 안쪽에는 강도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화면 밖에서 이한결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감님, 이제 마지막 연습입니다. 1989년에는 아이 하나가 벽 안에 남았고 2013년에는 어른 넷이 벽 뒤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벽 아래로 내려가자 회반죽 위에 새로 긁힌 글자가 보였다. 오늘 밤 12시, 틀리면 처음부터. 강도현은 화면이 검게 꺼진 뒤에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다.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지만 그의 귓속에는 여전히 그 박자가 남아 있었다. 똑, 똑똑똑.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가 아니라 그의 머리 안쪽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11시 37분 하늘수도원으로 올라가는 상일은 경찰차 불빛으로 하얗게 찢겨 있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젖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길 위에 얼음가루를 뿌렸고 수도원 건물은 어둠 속에서 오래전에 죽은 짐승의 갈비뼈처럼 드러나 있었다. 강도현은 방탄조끼 위에 방진복을 걸치고 지하 진입팀보다 먼저 현장 지휘차에서 내려섰다. 수사본부는 이한결이 보낸 영상이 명백한 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강도현도 그것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러나 이한결은 단순히 도망치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장소와 시간, 소리와 기억을 이용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였고 그가 마지막 연습이라고 부른 밤을 그냥 지나치면 또 다른 벽, 또 다른 시신, 또 다른 13년이 생길 수 있었다. 수도원 내부 전원은 이미 끊겨 있었지만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전등빛이 아니라 오래된 녹음기 표시등 같은 작고 붉은 빛이었다. 강도현은 이어폰으로 진입 명령을 내리며 계단을 내려갔고 발밑에서 부서지는 유리 조각과 젖은 석회 가루가 낮게 으깨졌다. 지하 복도 끝 성가대 연습실 문은 열려 있었다. 문 안쪽에서는 아이들의 성가가 들렸다. 너무 맑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연습실 한가운데에는 의자 5개가 놓여 있었다. 4개는 무너진 벽을 향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그 반대편, 마치 지휘자 자리처럼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강도현의 이름이 적힌 성가집이 펼쳐져 있었다. 벽에는 새로 칠한 회반죽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어둡게 번들거렸고 바닥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여러 대와 작은 스피커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서로 다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겹치며 방 전체를 흔들었다. 1989년의 아이들, 2013년의 노인들, 오석태의 고백, 차서진의 짧은 비명.
그리고 윤희삭으로 추정되는 한 아이의 숨소리. 강도현은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자신을 향해 밀려오는 순간 이 방이 왜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는지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벽과 천장, 스피커와 녹음기, 오래된 죄와 뒤늦은 증언이 하나의 폐쇄된 합창처럼 사람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중심에 이한결이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나무 메트로놈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사진 속 소년과 거의 닮아 있지 않았지만 눈만은 이상하게 어려 보였다. 아주 오래전 밤 친구가 벽 뒤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한 아이의 눈이었다. 경감님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한결은 조용히 말했다. 다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도 끝까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숙은 기록하다가 멈췄고 박문호는 가르치다가 숨겼고 장미자는 보았지만 꿰맸고 오석태는 실어 나르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차서진은 모든 걸 알고도 문서를 태웠죠. 그런데 당신은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도현은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다. 진입팀은 복도 양쪽에서 접근 중이었지만 연습실 벽과 철문 구조 때문에 무전이 계속 끊겼다. 그는 윤희삭의 위치를 물었다. 이한결의 표정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위치요?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어른들은 늘 장소를 찾습니다. 어디에 묻었는지, 누가 옮겼는지, 어느 기록에 남았는지. 하지만 이삭이는 장소가 아니라 소리로 남았습니다. 그 애는 벽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벽이 되었습니다. 강도현은 그 말이 망상인지 은폐인지 판단하려 했지만 이한결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누군가 평생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온 사람의 단단한 균열이 있었다. 그는 이삭이 성탄 전야 이후 며칠을 더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는 벽을 두드렸고 물을 달라고 했고 한결의 이름을 불렀다. 한결은 들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어른들이 있었고 어른들은 그것을 악령의 소리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저는 박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언젠가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갑자기 연습실 뒤편 철문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다. 복도에서 진입하던 형사들의 고함이 두꺼운 벽 너머로 잘려나갔다. 이한결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메트로놈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딱, 딱, 딱. 일정한 박자가 방 안을 채웠다. 동시에 스피커에서 내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박 선생이 거짓말했다. 강도현은 천천히 옆으로 움직이며 방의 구조를 살폈다. 무너진 벽 반대편 새 회반죽 뒤에 좁은 공간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앞에는 벽돌과 시멘트, 물통,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흙손이 놓여 있었다. 이한결은 정말로 새로운 벽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5번째 의자는 장식이 아니었다. 강도현은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한결은 그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악보를 완성할 목격자로 벽 안에 남기려 했다. 살아있는 증언이 아니라 죽은 청중으로 당신은 이삭을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도현은 말했다. 당신은 그 애가 죽던 밤을 계속 다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이한결의 손가락이 멈췄다. 메트로놈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무너졌다. 강도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놓인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를 발로 밀어 넘어뜨렸다. 테이프가 늘어지며 성가가 일그러졌다. 이어서 그는 다른 플레이어 2개를 동시에 켰다.
서로 다른 속도의 녹음이 겹치자 방 안의 박자가 깨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노래는 반 박자씩 밀렸고 노인들의 목소리는 뒤틀렸으며 오석태의 고백은 같은 문장을 반복하다가 끊겼다. 이한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아니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는 비틀거리며 메트로놈을 붙잡으려 했지만 강도현이 그것을 걷어찼다. 딱딱거리던 박자가 멈추는 순간 이한결은 마치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때 복도 쪽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진입팀이 철문을 절단하고 있었다. 이한결은 마지막으로 무너진 벽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벽 안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사가 이번엔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외쳤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천장과 습기를 머금은 벽이 폭발음과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졌고 새로 바른 회반죽 뒤의 공간이 무너져 내렸다. 강도현은 몸을 던져 이한결을 밀어냈고 동시에 벽돌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먼지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한결은 바닥에 엎어진 채 아직도 손가락으로 4박자를 세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이제 들었죠. 그는 강도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벽은 비어 있지 않았어요. 무너진 새 벽 뒤에서 나온 것은 시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상자들이었다. 녹슨 필름통, 습기 먹은 테이프, 아이들 이름이 적힌 봉투, 그리고 1989년 성탄 전야 이후 며칠 동안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카세트 20개가 넘게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윤희삭의 마지막 위치를 알려줄 만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테이프를 복원했을 때 강도현은 이 사건이 법정에서 끝날 수 없는 종류의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테이프 속 아이는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빠르게, 다음에는 느리게, 나중에는 거의 사라질 듯 약하게,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한 줄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한결아, 듣고 있으면 같이 세줘. 그 순간 이한결이 왜 박자를 잊지 못했는지, 왜 4사람을 모았는지, 왜 강도현을 마지막 청중으로 부르려 했는지 모두 설명되었다. 하지만 설명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벽 속으로 밀어 넣었고 죽은 아이의 이름으로 또 다른 죽음을 만들었다. 하늘수도원은 한 달 뒤 완전히 철거되었다. 언론은 2013년 성지순례단 실종 사건이 13년 만에 해결되었다고 보도했고 이한결은 살인과 사체은닉,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구는 1989년 하늘수도원 어린이 성가대 관련 자료를 추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희삭의 유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강도현은 사건 종결 보고서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피해자는 벽 뒤에서 발견되었으나 최초의 피해자는 아직 벽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검찰로 넘어갔고 수도원의 잔해는 산비탈 아래로 실려 내려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3월의 어느 밤 강도현의 사무실로 발신이 넘는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하나가 들어있었다. 라벨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윤희삭 독창 미공개본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뿐이었다. 그러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올라왔다. 노래는 짧고 낮았으며 거의 숨처럼 희미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박자가 들렸다. 똑, 똑, 똑. 강도현은 녹음기를 멈췄다. 소리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스피커가 아니라 사무실 뒤쪽 벽에서였다. 똑, 똑, 똑.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는 벽 안쪽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정확히 4박자를 세고 있었다. Đây con lên điện thoại đi theo à? Không để ở kia. Đi việc chuột cho nên là tháng 12 nghe vòng kỳ miếng đi cưới ao khử thắt tăng thì không biết này nhé cho đeo đeo mưa nè được không đấy Ủa, làm đập út đây cân tới xong. cứ này vậy cứ ao khử cho mà rồi Đi mua thêm. Cái này cũng bền đấy. Mới còn làm phải đâu nữa thôn nông thôn mới thằng thôn mới khổ ngay các con cái là nông thôn đổi mới rồi như vậy tôi cắt đó cái còn nó hay đi ra mít không vào được chỗ bà rửa cái này nhá
phải nhớ nó rơi xuống đầu nhá. Con làm đừng cho vào gốc cây nhá, cho vào gốc cây đây con mèo nó bái vậy là để xa vào nha. Con bốc đi cái này sao mà cho được. Con đi tiền này nhá. Con phải để phải con phải thi ở hậu cùng cháu phải thi có ốc chưa không phải nhầm đấy. Vậy mà ông ba ôm có dạ là mình dắt mình kiểm ấy. Có học là phải dám lứt không? Có dám lứt. Này thì cái đồ trong này này.
nói được chắc là này chứ. Cái gì? Để mua 2 cục luôn được. Hết rồi à? Ừ. Ăn nhanh thế. Anh đã vả em nhớ lỡ tay. Này nữa này. Mẹ cùng đưa. Ăn nào nhà mẹ đừng ăn. Này, miếng cơm. Ăn không?
này là thôi. Con phụ nhiều vào. Ăn cơm. Ờ, Ok, ăn thịt không? không, Không ăn. không ăn. Cô cá ở đâu? Một ít xa. Ở cái trà là đi bà Hương và sống bà Hương và có Thôi, hết nóng rồi. mũ thôi.